네, 오늘 오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45일 만인데요. 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관련해서 내용 이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 꼭 인신까지 이렇게 구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민주당과 공수처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증거가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관저에 있을 때 도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도주한다 그렇게 가짜뉴스를 많이 했지만 그 다음날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범죄의 상당성을 두고서 다툴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서 중대한 위법을 했을 때 헌재 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형사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하나인데 탄핵 심리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형사 재판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구속된 상황에서 그걸 온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무엇보다도 헌재 재판소에서는 기일을 일주일에 2번씩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나가면 소위 말해서 진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돼 여겨지는 어떤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가 없는 상황에 그렇게 대통령을 넣어놓고 재판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죄는 있으면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형사소송법의 그 불구속 원칙이라는 그런 것까지 좀 위배하면서 이거를 꼭 그렇게까지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예. 내일 2시에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 이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모든 불행한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체포영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청구된 구속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 전에 수사기관의 그 소환 조사에 응했더라면은 그런 불가피한 그런 불필요한 충돌과 무력 충돌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 본인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 그리고 수사도 적극적으로 내가 다 응하겠다. 대신에 내 말을 들었던, 내 말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경감해 다오. 이런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다면 그리고 굳이 수사기관이 대통령의 신변을 갖다가 강제로 체포하거나 구속시키는 일을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은 도주의 우려는 없겠죠. 물론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만은 경호처를 통해서 안가의 출입 기록이 삭제되고 이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나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산 관저에 머무르면서 지지층들에게 결집을 호소했거든요. 그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부정, 결국은 이거는 불법 수사다, 불법 체포영장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그 수사기관을 갖다가 공격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행동을 벌였습니다. 재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특히 6공화국 들어서서 계엄과 내란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본다면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가 없고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국론 분열과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들을 오히려 선전선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면 구속영장 청구는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공수처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용을 보자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밝혔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보면
딱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요.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느냐, 내란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무작정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절차적 어떤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수사에 임하게 되면 본인이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어떤 대통령으로서 그런 책무를 반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공수처를 지휘하고 있다고 봐도 어떻게 보면 지나치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뭐 속된 말로 뭐 관을 준비해라, 그리고 가슴을 펴고 총 맞을 각오를 해라, 장갑차를 동원하라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리적 충돌을 종용하는 듯한 그런 상황까지 갔다가 대통령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수처 수사와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 난맥상을 만들어낸 쪽이 누굽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요. 죄가 있으면 수사 받는 게 맞는데 예. 그 수사를 적용하는 게 법의 잣대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심지어 요번에 집행을 할 때 55 경비단 단장을 불러가지고 이른바 직인을 가져왔다, 직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우리가 공문을 보냈고 그쪽에서 회신이 왔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회신이란 것이 본인들이 만든 공문에 쪽지를 붙여서 걷다 직인을 찍는 것입니까? 결국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위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사 주체에 어떤 문제가 있고 다만 법원에 가서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인이 한 만큼 내일 실질적으로 법원에 참가를 해서 본인의 어떤 계엄의 불가피성과 내란이 아님을 몸소 증명을 할지 아니면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좀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했는데 역시 서부지법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가 200쪽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 때문에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했다라고 관계자가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타 김용현 전 장관 포함해서 현장 지휘관들의 어떤 진술과 그날의 상황, 그다음에 계엄 포고령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계엄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 합법성이 뭐 정당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회나 선관위를 어떻게 보면 군인들을 투입한 부분이 국헌을 문랑케 하는 내란과 등치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지시 사항이 구체적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 나왔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나왔던 그런 진술들이 사실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대국민 담화와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통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실제로 대통령이 개헌 과정에서 어떤 걸 지시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곡된 상황은 없는 건지 그리고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다퉈야 될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 다툼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인신이 구속된 상황에서 헌재 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하기에는 제가 보더라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서서 국방부에서 그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55 경비단의 강요에 의한 직인이 아니었다. 55 경비단의 책임자의 동의하에 직인이 찍혔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혔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건 가짜 뉴스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공무원들입니다. 이 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무력화를 시도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지층, 즉 국민의 일부인 지지층들을 갖다가 선전선동해서 오히려 수사기관들을 갖다가 겁박하고 또 그들을 공격하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지 뭐가 내란이겠습니까? 즉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증거인멸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도대체 계엄이 언제부터 준비가 됐냐 이것과 관련돼서 그 모임들이 주로 안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그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경호처의 주요 간부들이 거기에 관련된 기록들을 삭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관저의 경호처 주요 인물들과 같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는 너무나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 있죠. 재범의 가능성 높죠. 여기다가 범죄의 중대성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본인이 사법질서 내에서 다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불구속 수사가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사법질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무력을 동원해서 영장을 무력화시켰고 또 자신의 지층을 결집시켜서 영장을 무력화했습니다. 즉 헌법 정신과 사법 정신, 사법 질서를 갖다가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불구속 수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나 또는 저는 뭐 내일이나 늦게 발부될 것으로 네. 예상을 합니다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초에는 수사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기소를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으로 가게 된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질서에 대한 무시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무시 이것이 결국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그 55 경비 단장 지금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말씀하신 부분. 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쪽에 공수처에서. 근데 회신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공문이 다시 와야겠죠. 근데 공수처 그 수사관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척하면서 직인을 가져오려고 해서 본인들이 가진 거에 대해서 직인을 찍고 그것을 본인들이 받은 공문에 넣었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거는 가짜뉴스가 아니고 엄연한 팩트고요. 그 이후에 그 변호인단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했을 때 그 부분이 그 당사자가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 얘기한 거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장이 바뀐 부분이 뭔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이 진실은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는 알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법원 행정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소법 110조 적용 시 강제로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은 민주당이나 공수처가 법이란 게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뭔가 공수처에서 근거를 대는 것들은 논란이 없게끔 투명하게 뭔가 제거된 상황이라고 하지만 법과 법이 충돌되고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 충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사람을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 체포는 왜 합니까? 조사를 받기 위해서죠. 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진술을 받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대통령 측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임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소하거나 아니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고 했습니다. 체포 영장의 어떤 집행이 1차적으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정해진 것처럼 인신을 구속해서 체포하는 것만이 진실 규명의 유일한 답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대통령을 망신 주고 결국은 피의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진실 규명의 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로지 체포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망신 주기 그리고 프레임을 씌우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 드리죠. 그 모든 주장의 출발점은 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그것도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서 이게 네. 아마 출발점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체포영장 발부도 그렇고 적부심 심사도 그렇고 서부지법 거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지법 중앙지법에, 갔잖아요. 네. 그렇게 소원하던 중앙지법에 가서 체포영장 이거 위법하다. 집행 막아달라. 그랬는데 중앙지법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의 없음.
기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수사권 문제 없다. 그리고 영장 집행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불법이라고 그렇게 정말로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법기관이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수처나 검찰이 내란에 대해서 직권남용을 통한 수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상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금 확인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것을 갖다가 불법이라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불법이라 그러면 도대체 그다음 뭘로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 알파자 오메가로 공수처가 수사 없는데 왜 불법 수사를 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미 이것은 그 주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부지법의 이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이의 신청 기각으로 인해서 관할권 문제, 예. 중앙지법의 관할권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는 일단락된 거다. 향후에 뭐 구속영장에 대해서 또 이거 왜 서부지법에 영장 집행했어요? 중앙지법 가가지고 또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구속영장 뭐 적부심을 아마 또 신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영장 심사 내에서도 다시 이제 관할 문제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중앙지법의 이런 그 적부심 심사에 대한 기각이 있었는데 또 다시 그런 확인을 거친다면 예. 전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결국은 법원의 판단은 수사권 관할 문제라든지 법원의 관할 문제가 지금의 어떤 그 법 체계의 안정성, 헌법 정신과 사법 질서의 안정성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즉 예.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있어서 법원의 영장을 갖다가 가로막은 그런 태도라든지 그리고 수사권의 다툼은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사법부의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을 따라야 되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그것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전 마찬가지예요. 예. 이제 말씀은 체포적부심의 판단으로 이미 이제 공처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일단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판사도 그렇고요.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왜 기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체포영장은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가부 결정이 나는 거죠. 뭐 구속영장을 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발부가 됐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습니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신 있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에서 더 이상 문제 안 삼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도 그렇게까지 서부지법을 고집하는지 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에 했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한테 대통령 서부지법에 했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의혹 제기를 했냐면 체포영장 전에 소위 말해서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니까 서부지법으로 소위 말해서 런한 거 아니냐, 도망간 거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합니다.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거에 어떤 간단한 질문에 대한 공수처의 대답을 못 하는지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과정은 판단이 나온 게 아니라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돼야지 나중에 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찬반에 나뉘어가지고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침없이 일방적으로 이거 이미 법원에서 이 판단한 부분인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제3자가 국민들이 봤을 때 왜 관련 법의 적용을 이렇게 할까 이런 의문점이 든다고 한다면 수사는 왜 하고 우리가 재판을 왜 받습니까? 갈등을 줄이고 하나됨을 위해서 뭔가 가름말을 통해 가지고 통합을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꼬리표처럼 든다면 과연 그 결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결정입니다. 경찰이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지법이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을 왜 훼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법원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은 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의 1심이 나오고 최종심이 나왔을 때 그거를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지금 과정 속에서 방어권을 보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법 적용이 잘못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민주당처럼 뭐 판사를 탄핵하자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서부지법으로 영장 발부를 옮긴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피해자가 영장 쇼핑하고 법원 쇼핑하면 그거 다 받아줘야 됐습니까? 지금 서부지법에 영장 신청한 것이 체포영장도 그렇고 이것이 혹시 법에 서부지법에 하면 안 된다라고 명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에 대해서 또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곳에 구속영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실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법에서도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던 거예요. 자, 법에 없는 거를 갖다가 한 게 아닌데 마치 그것이 불법인 양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이 바로 호도다. 대한민국이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지방법원, 내가 원하는 판사에게 영장을 갖다가 발부받아야 된다 그러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 아니냐.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고요. 서부지법의 판결은 나는 못 받겠다 그러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서부지법 자체를 갖다가 뭉뚱그려가지고 마치 이거는 야당 편 이렇게 선거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에 3심 제도가 왜 있습니까? 법원마다 판사마다 법 적용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모든 판결이 다 끝나나요? 형사재판은 또 고법에 갑니다. 고법에 가고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서부지법을 갖다가 뭐 야당 편인 법원으로 이런 식으로 법원을 갈라치게 하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네. 여기까지만 관할 문제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결국에 이제 내일 2시에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도 또 자연스럽게 관할 문제가 관할 법원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전에 이제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출석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하긴 했어서요. 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법원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 헌재 재판이나 그다음에 형사 재판에서 실질 심사 때 판사 앞에서 본인이 소명하겠다는 것을 변호인 측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죠. 검찰 수사관 수사 공수처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식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질문을 하는 쪽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입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진술 조서의 근거에서 뭔가 판사가 어떤 그 결정을 하게 됐을 때 한계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판사 앞에서 내가 계엄을 했던 이유와 그 과정, 그다음에 내란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입장에서 공수처 검사가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보면 당사자로서 판사 앞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는 대통령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이점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하나 또 좀 자꾸 꼬리표처럼 드는 게 본인이 이제까지 서부지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상황,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것에 근거해서 본인의 어떤 소명을 했을 때 일관성이 없거나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 좀 속된 말로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만 저는 내일 오후 2시인 만큼 변호인과 조금 얘기를 해서요. 무엇보다도 인신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당사자가 나가지 않았을 때 뭐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만큼
본인이 좀 나가는 방향으로 좀 논의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짐작을 그러니까 해봅니다.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군요. 좀 어떻게 보면 제 바람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2시에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이제 출석을 할지, 물론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과연 직접 출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결국 출석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이제 기각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입장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체포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중앙지법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여전히 똑같아요. 여권을 보면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은 불법인 거를 내가 영장 심사에 나가면은 불법 수사를 인정한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도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본인이 향후에 뭐 법적 다툼을 갖다가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별로 없어요. 결국은 지금의 어떤 그 공수처의 체포영장도 그랬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불법이다. 이렇게 시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수사에도 구속영장이 나오더라도 수사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고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좀 입장을 전하는 것, 좀 어떤 효과, 의도가 있다고 보실까요? 아무래도 지지자나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 개인의 뇌물이나 부정부패에 의한 그런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권한으로 행사를 한 겁니다. 사실 12월 3일 저도 계엄이 발령됐을 때, 선포됐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계엄 이후와 계엄이 발동되기 그 전과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계엄의 그 당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랐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계엄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보면 지금 다 느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이 지금 29번째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29번째, 거기에는 대통령 탄핵 포함되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그다음에 지금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실상 한 명에 대한 탄핵이 뭐냐면 그 기관에 대한 무력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장 탄핵했죠.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했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 탄핵했죠. 국방부 장관도 탄핵한다고 얘기를 했죠. 대통령도 탄핵한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언제부터 얘기했느냐? 2020년 10월부터였습니다. 취임한 지 5개월도 안 돼서부터 탄핵을 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가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민주당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사변은 아니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은 그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정도가 과하냐 덜하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런 이유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 탄핵과 탄핵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에 어떻게 보면 여전히 민주당의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더 압박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로지 탄핵과 고발과 특검 아니면 정치라는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른바 단두대 정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됐다. 그렇다면 내가 계엄이란 걸 통해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탄핵도 당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계엄과 탄핵 이후에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애국시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뭐 애국시민이 있고 다른 뭐 애국시민이 없는 시민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상황과 지금 1월 17일 상황까지의 이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어떻게 이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취임사,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사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지 어떤 국정 기조와 철학이 배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국민들한테 대한 어떤 고마움 그런 거를 표시했다고 봅니다. 네, 뭐 계엄 전후의 분위기 또 인식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또 법원 주변으로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현장 분위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의 현재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는 더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그랬는데 본인을 지지하면 뜨거운 애국심이 있는 거고 본인을 비판하면 반국가 세력으로 이제까지 2년 반, 3년을 갖다 갈라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뜨거운 애국심을 가지신 분들 중에 일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용산에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을 토벌하자 그랬어요. 사법 질서를 갖다가 훼손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천과 마포에서는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갖다가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뜨거운 애국심을 가진 감사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선전선동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자, 29번의 탄핵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계엄이 불가피했던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의 뉘앙스로 들렸는데 첫 번째 탄핵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태원 참사였어요. 이태원 참사,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젊은이들 160여 명이 압사당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탄핵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예를 들어 50%, 60% 넘는데 탄핵을 남발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물론 뭐 탄핵이 29차례나 된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남발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탄핵들의 그런 쌓인 횟수들을 보면 그 이면이 있는 거예요. 야당이 요구했던 법안, 야당이 요구했던 정책들이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과한 적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주장은 애국심이고 야당의 주장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뭔가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는 거다. 왜 그것을 갖다가 횟수만 가지고 그것이 계엄과 계엄 내란의 이유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공감을 하지 못하겠고요. 지금의 국론 분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계엄을 했다면 그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꺾이는 걸 본인 봤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 이미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었습니다. 탄핵 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산 관저에 숨어가지고 경호관들 앞세워서 결국은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국격이 또 깎였고 또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대통령이라면 저는 본인이 모두 안고 가겠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뒤둬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법정에서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과감없이 그리고 나의 주장은 올바랐기 때문에 법정에서 싸울 테니 국민들은 일상에 충실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돼야지 나를 지금 지지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분들은 애국심이 정말 높으신 분들이야 잘한다 사법부 공격하는 게 지금 잘하는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여전히 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왜 구속영장이 필요한지를 저는 또 한 번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자와 반국가 세력 이렇게 네. 지금 분열을 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분열을 꼭 시킨다기보다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추운 날에 그렇게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그런 게 아니고요. 법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원칙 그게 법치주의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아닙니까? 지금 보수와 국민들 쪽에서 중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솔직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헌재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과연 파면이 될 정도로 탄핵을 될 정도로 이제까지의 대통령 여러 대통령의 어떤 사법 문제가 있는 거에 비춰볼 때 과연 그
헌재 재판관들이 생각할 때 그 무게감이 과연 파면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는가를 반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나 헌재 그리고 또 언론 보도가 굉장히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을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온전히 가는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됐는지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의 이 탄핵 국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 누구보다도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탄핵이 되고 수사가 됐을 때 그렇다면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맡겨놓지 않고 계속 속도와 형식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이 없고 적법 절차가 망가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극우 아스팔트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런 식의 폄훼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지금의 여론 지형, 여론 조사를 보면 지지율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탄핵 이후에 온전한 한 달 넘는 동안에 국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그 거친 방식에 대해서 과연 그게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에 걸맞는 그런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되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부분은 뭐 민주당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가만 내버려뒀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6인 체제가 지속됐을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굉장히 늦춰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4월이 되면요, 4인 체제가 됐을 거예요.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먹혔을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야당이 목소리를 높였냐? 왜 야당이 빠른 속도를 얘기를 했냐? 결국은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행도 그다음에 최선목 대행도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아예 탄핵 심판 자체를 갖다가 형용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또 지금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계엄 특검이니 내란 특검이니 말들은 있지만 여전히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사권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방법과 생각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온전한 구인 체제 그리고 수사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국회에서의 특검 발의 이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이 전 분명히 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그럼 간단하게 반론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관의 6인 체제를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탄핵 이후에 국회 추천 관련해서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 편의할 때 이게 탄핵의 문제점이 뭐냐면 탄핵시키면 묻지도 따지지 않고 직무정지합니다. 직무정지 몇 개월째 하고 있어요.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이거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의적인 사고예요. 자체적으로 헌재에서 뭐라고 논의가 어떤 게 있었냐면 6인 체제에서 변론과 심리가 가능한데 결론도 내릴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못한다고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6인 체제가 분명하게 결론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본인들 소위 말해서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그다음에 국회 3인인데 국회가 탄핵 소추해놓고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6명 중에 9명이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 추천목으로 2명이 들어가요? 그럼 그게 페어한 건가요?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소위 말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다른 상황이었으면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본인이 검사하고 본인이 판사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저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예 이거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보류를 했는데 탄핵시킨 겁니다. 좀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되겠는데요. 탄핵 계엄 사태가 나고 나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된 게 아닙니다. 11월 23일 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었어요. 민주당에서 2명, 헌법재판관을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는 거를 협조한다는 명분 전제 하에 민주당에서 2명, 국민의힘에서 1명 하기로 이미 계엄 이전에 11월 23일 날 이미 양당이 합의한 바가 있다. 그거에 의해서 12월 달에 추진된 거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뭐 바람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영장 심사에는 출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선택한 배경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서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공수처가 그래도 본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면 서울중앙지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수처에 관할 법원은 명시적으로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영장 쇼핑, 판사 쇼핑을 한 게 아니에요. 역으로 공수처가 한 거는 명시적으로 맞습니다. 쇼핑을 누가 했는지는 국민들이 알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불출석함으로써 내려지는 어떤 불이익이 있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감수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영장 심사는 불출석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론 뭐 정확하게 이제 뭐 법적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출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불출석한 이 배경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미 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 적부심이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해왔던 논리의 기반 자체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예. 즉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체포영장도 구속영장도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이게 이제까지의 스탠스였어요. 근데 거기 출석하게 되는 순간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지층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차피 그 뭐 중앙지법에 가면 더 좋았겠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불출석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또 체포된 당일 하루 조사를 받고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도 묵비권을 행사했고 또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대응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시종 일관된 입장이죠. 예. 조사를 임할 때 첫날에 계엄에 대한 어떤 이유, 불가피성 그리고 내란이 아니란 지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는 언론 보도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그 이후에 질문이 200개가 넘는다고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이건 맞고 이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불이익 그리고 명확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어떻게 보면 부인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판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사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물을 받거나 부정부패 혐의로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 범죄라고 만약에 손치더라도 본인은 계엄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치적인 그 메시지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이 정치적인 어떤 법정 다툼이라고 본다면 저는 형사 소송은 법적 다툼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그게 구별 없이 전반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싸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법 적용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공수처가 워낙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명확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앞으로의 어떤 메시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본인은 묵비권이나 아니면
진술을 언급하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조사 대응 과정에서의 이런 대응,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 있을 영장 심사에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할 겁니다. 저는 수십 년 검사 생활한 대통령의 법 인식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본인이 검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조사했잖아요. 신모 씨가 과거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정말로 겁박하면서 오줌을 쌀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저서의 책을 그렇죠. 책도 나왔었는데 자. 본인이 검사 생활할 때 그 검사의 수사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분들에게 검사로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억울하면 법 절차 내에서 승인되는 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면 당연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이거는 불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깥의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이 수사의 사법 질서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 앞으로 국민들은 나 억울한데 그러면은 사법 질서 부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아까 정치적인 대응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대응을 하게 되면은요 사법 질서는 순식간에 형해화되고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집니다. 그런 점에서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법치가 보장하는 틀 내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갖다가 주장을 하셔야 된다. 네. 지금의 이런 모습들 글쎄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선적으로 폭력적인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지금의 구금 그리고 앞으로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혹여나 이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물리적인 어떤 충돌로 이어지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여하튼 법적인 재단 속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지 않는 것도 본인이 법적인 절차 내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도 신청한 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임하지 않는다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속이 만약에 됐을 때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포 어떤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이 무턱대고 내가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임할 수 없다고 하다가 물리적인 어떤 충돌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초법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림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결국은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만큼 법 테두리 안에서 법적 다툼을 하고 본인의 의사를 주장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 서울 서부지법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 또 이게 실시간으로 아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새로운 영상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의 모습만 봐도 지금 상당히 이제 지지자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경력 역시 저렇게 인간띠를 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테두리를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법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2차 체포영장 당시에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서 불상사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경호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경호를 갖다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나 자진 출석할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호관들을 갖다가 사실상의 불법 경호로 내몰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관들이 반발을 했고 그리고 사실상 집단으로 휴가를 내고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2차 체포가 아무런 불상사 없이 해결될 수 있었다. 이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도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법 집행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정당했다.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에 칼럼도 쓰시고 댓글도 다시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조직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매우 부적절한 거죠. 그런 메시지가 결국은 지금 지지층들이 서부지법 판사들에 대해서 또 중앙지법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런 불상사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어라. 그게 사실이 규명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랬죠. 대통령 도망갔다고. 도주했다고. 그거 가짜뉴스 아닙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집행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가짜뉴스를 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규명된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리고 흉기를 써서라도 날 지켜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본인들이 어디에서 제보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암살조가 있다. 지금도 복귀가지고 있는 HRD 직원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과하게 어떻게 공수처장 불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며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경찰 출신인데 본인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SNS에 불이 날 정도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공수처와 공수처와 예.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될까요? 불이 나게 메신저 역할을 했다면 그 메신저 메시지를 내는 사람 누굽니까? 민주당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거 다 드러난 거잖아요. 우리가 밝혀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랑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아주 냉정하게 아주 차분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주당이 도리어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저기 나오시는 분들은 법 적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민주당의 어떤 압박은 너무 심하다고. 예, 되물으셨으니까요. 짧게 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누구에게 어떻게 압박하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수처가 민주당이 압박하고 국민의힘이 압박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되나요? 결국은 법원에서 발행한 영장을 집행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법치주의의 기본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거고요. 문제가 이런 커진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온 건데 그 중에서 도를 넘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앞서서 몇 차례 제가 주장을 했지만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지금 이 순간에 사법부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그건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따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주장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고요. 사법부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막는 행동, 또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동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지법 상황을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부분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탄핵 심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헌재가 오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에 이게 이제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 측의 증인보다 이제 먼저 이제 이 신문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계엄을 기획하고 그때 현장 소위 말해서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현장은 아니지만 합참 그 벙커에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김영현 전 장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죠. 그렇다면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의 계엄에 대한 인식과 계엄 과정 속에서의 어떤 지시 전달,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장 지휘관은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와는 결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김영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거를 판사들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어떤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작성을 본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어떻게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1항 관련해서 예. 국회에 관련해서 계엄은 대통령이 인식이 계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에서 계엄을 또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과반수 이상이면 해제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국회를 대통령은 지금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국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겠다 그런 논쟁적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통령과 김영은 전 장관의 입장이 어떤지를 맞춰보는 게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헌재가 이제 받아들인 건데 이 헌재가 수용한 배경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뭐 앞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심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 기간이 지금 뭐 2월 중순까지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되면 뭐 빠르면은 3월 초, 2월 말 3월 초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라고 주장했냐? 이제까지 6개월을 다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게 최대 6개월까지의 탄핵 심판을 길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두세 달 만에 끝난다 그러면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졸속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핵심적인 즉 계엄과 내란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갖다가 부여해 줬는데 그걸 집행함에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 핵심적인 주장은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변호인들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합법적인 계엄의 키포인트는 바로 김영현 국방장관이에요. 본인이 건의를 했고 결국은 발의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영현 전 장관을 요청한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심의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넣으려고 이 부분을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헌재는 또 세 차례 변론 기일을 추가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다음 달 6일, 11일, 13일 이 세 번의 변론은 또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전망하실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속을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공정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헌재 재판관도 헌재법에 기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헌재법 40조에 뭐가 돼 있냐면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기일을 지정할 때 변호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을 지정을 했고 추가로 3일을 지정했습니다. 그건 좀 일방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구금이 된 상태에서도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석 재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에서 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탄핵이란 거는 1라운드와 2라운드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는 내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분위기 몰아가지고 통과시키고 헌재 가서는 이 내란은 빼고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헌재에서 1라운드, 2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를 우선 국회 허들을 넘겨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민주당에서 국회 쪽에서 빼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뭐냐 이거 내란 그렇게 한 달여 동안 해놓고 나서는 왜 그걸 쏙 빼지? 그건 왜 그러냐? 굉장히 쟁점이 있고 무겁기 때문에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럼 편의적으로 처음에는 속된 말로 사기 쳐놓고 지금은 그걸 뺀다. 그래서 가볍게 해가지고 결과를 탄핵 심리의 절차를 빠르게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보면 저는 헌재가 법 적용에 있어서 본인들의 헌재법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뭐 각하를 하든 예. 아니면 하겠다는 그런 명시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들이 볼 때 조금 모호하고 말하기 힘든 부분은 그냥 넘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헌재가 왜 국민들이 헌재는 사법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헌재가 나중에 결정을 내면 존중할 겁니다. 하지만 결정이 되기 전까지 헌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시자로서의 헌재는 누가 감시하느냐, 결과는 존중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예.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길어지면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차례에 탄핵 심판이 31일, 61일밖에 안 걸렸던 겁니다. 지금의 사태, 계엄 내란에 대해서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위헌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가 계엄의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결국은 내란을 검토하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 2월 말 3월 초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은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